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강의 가운데 6번째 강의인데, 이것은 임사체험에서 유체이탈과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신경과학자 지모 보르지긴 교수가 2013년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던 중 갑자기 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쥐의 심장이 멈춘 쥐에도 뇌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뇌가 활동하는 거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는 지금 죽은 상태에서, 좀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60배나 많아졌고,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약 40에서 60배나 증가했고, 또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은 약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보르지긴 교수는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의사들은 오랫동안 심장이 멈춘 후 맥박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임상적으로 죽음이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는 과학적으로 뇌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태면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르지긴 박사는 자기가 그 쥐에서 발견한 걸 보고서 이거는 심정지지 뇌정지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뇌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심장이 정지했을 뿐이지 뇌가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뇌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보르지긴 박사는 주장하는 거죠. 심장이 멈춰 혈액이 돌지 않으면 산소가 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장이 멈추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보면 뇌 또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일 때 보지만 보르지긴 교수는 뇌가 고도의 활동 상태에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2023년 보르지긴 교수의 연구팀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환자 4명에게 뇌파를 기록해서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전곡을 부착했습니다. 이 4명은 다 죽어가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상의하는 이후 가족들의 허가에 생명유지장치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그 4명 중에서 2명의 뇌에서 고도로 활동적인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인지 기능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마파도 감지됐습니다. 감마파라는 건 뭐냐면은 복잡한 정보 처리와 기억에 관한 뇌파입니다. 그리고 환자 한 명의 경우에는 뇌의 양쪽 측두에서 높은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르지긴 박사는 임사체험자가 임사체험 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했으니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심정지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20 내지 25%가 하얀 빛을 봤다거나 무언가를 봤다고 말하는데, 보르지긴 교수는 그것은 시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되뇌피질 부분인 시각 겉질이 활성화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2023년 국립과학원 회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르지긴 박사의 연구와는 별개의 현상으로 의식이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작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질병이나 사고, 노화 등으로 두뇌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우리 정신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신경과학자들은 두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소위 뇌파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밖에도 마이클 서머라는 사회비과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스캡틱이라는 잡지를 편찬한 이 사람은 천국의 발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임사체험의 여러 가지 사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임사체험은 두뇌 작용에서 나오는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보르지긴 박사의 연구에 덧붙여서 신경과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임사체험을 두뇌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확실히 일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후세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의식은 두뇌의 신경의 활동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어떤 설명을 하는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주장하는 두 전문가 집단이 주장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작용에서 임사체험을 이해한다는 주장에는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5강에서 올라프 블랑케 박사가 두뇌의 전기 자극을 가하면 유체이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프 블랑케는 간질 발작으로 고생하던 43살 된 어떤 여성을 수술한 동안 뇌의 측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이 환자는 자신을 위에서 봤다 합니다. 그런데 보긴 했는데 몸 아랫부분과 다리만 봤다 합니다. 자기 몸 전체를 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위를 자극했더니 다리가 짧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다리가 자기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또 다른 부위를 자극했더니 침대 위 2m 정도 또 올라갔고 천장과 가까운 위치로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기 자극을 조절했더니 환자가 몇 미터까지 떠오르는 느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m 떠오르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었고 1.5m 뜨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고 2m 떠오르는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두뇌의 어떤 작용으로서 유체이탈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올라프 블랑케가 말하는 건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사체험 중에 일어나는 유체이탈에서는 몸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환각적인 현상들로 나타난 이런 식의 경험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임사체험자는 장애인일지라도 완벽한 몸을 갖는 것을 체험합니다. 마이클 세이범, 엘리자베트 큐블러-로스, 핀바 롬멜 등의 연구 보고를 검토해본 임사체험자는 유체이탈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사물을 보듯이 주변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때로는 먼 곳에서 일하는 일을 알아내게 됩니다. 의식이 더 명료했기 때문에 뭘 환각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반면에 인위적으로 일으킨 유체이탈에서는 환자가 몸이 분리됐다는 느낌을 느낄 뿐 자신의 다리에 대한 느낌조차 부분적으로 보고 다리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환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임사체험자들의 경우에는 의식이 더 명료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확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으킨 유체이탈로는 임사체험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산소 부족에 대한 환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지난번 5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쥐락에서 알 수 있듯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사람이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임사체험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정신과 의사 리처드 블랙터 박사와 심장병 전문의 마이클 세이범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클 세이범은 심장 박동이 정지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10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임사체험을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범 박사는 환자 중 한 명으로부터 심장 수술을 하는 동안 몸을 빠져나와서 수술한 모습을 눈으로 분명히 보고 상생히 지켜본 유체이탈 경험을 진술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범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리처드 블레저 박사는 이런 체험이 바로 죽음에 대한 환각이며 저산소
산소증에 빠진 뇌가 의료 절차나 질병에 대한 불안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프리 롱 박사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임상보고에 의하면 심각한 저산소증을 겪은 사람들은 의식을 잃기 전에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므로 뒤죽박죽된 혼란스러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 왜곡과 임사체험에서 발견되는 현상, 즉 의식을 잃은 후에도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임사체험자들은 의식이 더 명료한데 저산소증을 겪은 사람들은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가지고 그 기억이 혼란스러우니까 기억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제프리 용 박사 자신이 연구한 임사체험 사례들 대부분 보면은 의료 절차나 질병에 대한 불안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소 부족설에 대해 일리압스 키브로스가 제프리 용 박사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체이탈을 체험하고 되돌아온 시각장애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이 어떤 색깔을 띤 보석인지 자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미심쩍한다면 다른 회의론자들처럼 유체이탈 경험이 산소의 결핍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큐브로스가 말하기를 나는 그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관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들도 죽을 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정확하게 보는데 그거를 기억이 흐릿해지는 저산소증이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렘 수면 침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 신경과 교수인 켈빈 넬슨은 수련의 시절부터 환자가 임사체험을 말하는 것을 듣고 흥미를 느꼈으며 또 다른 존경할 만한 의사들이 그런 체험을 흔히 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체험을 애써 숨기거나 마지못해 누설하는 걸 듣고 앞으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임사체험 사례들을 다 모으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렘 침입설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먼저 렘 침입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렘 수면을 말씀드리겠는데 인간의 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면 중에 안구가 빠르게 움직여서 뇌가 활성화된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이란 말은 Rapid Eye Movement에서 눈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렘 수면은 피로 회복을 위한 것을 몸의 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움직이지 않고 뇌파가 완만한 곡성을 이루면서 뇌의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수면을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대뇌 작용의 회복에 관계하는 것을 뇌의 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활동만 놓고 본다면 렘 수면과 깨어있는 것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렘 수면에서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일상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렘 수면의 특징이 불쑥 나타나는 현상이 가끔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렘 침입이 일어나면 의식 각성과 수면의 중간 상태가 돼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켈빈 넬슨이 소위 임사체험을 렘 침입설로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뇌가 사망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렘 침입이라는 수면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켈빈 넬슨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켈빈 넬슨이 조사한 사람들의 다수는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 상태 사이의 이행기에 자신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을 자각하거나 시각적으로나 혹은 청각적으로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렘 침입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켈빈 닐슨이 이 렘 침입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렘 침입설이 다 지지만 받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 수면 침입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공포 체험이 주를 이루고 터널 체험이나 전 생애를 조망하는 것 등 임사 체험의 모든 요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렘 침입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서 렘 수면을 억제하는 약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임사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 체험을 어떻게 렘 수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들의 임사 체험과 전신 마취 중에 일어나는 임사 체험도 렘 수면 침입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렘 수면 침입이 임사 체험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사 체험이 렘 수면 침입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그것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따라서 렘 침입설에는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임사 체험의 대안론으로 모두 6가지 살펴보았는데 대안론은 반론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판론자들이 제시하는 이론은 두뇌의 작용에 관한 이론만 하더라도 10가지가 넘고 약물 사용 등을 비롯해서 다른 이론까지 합치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20가지 어느 것도 제가 이미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음의 사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로 팸 레놀즈의 경우죠. 제3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의학적 관찰과 상세한 의료 기록에 의하면 의식도 없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상태에서 수술 도구와 의사들의 대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그레이슨의 체험이 있었죠.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는데 홀리라는 대학생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있었는데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슨 박사 넥타이에 토마토 소스 얼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핀밤 논멜이 조사한 환자들이 보면은 7일간 의식이 없던 환자가 커튼 뒤를 정확히 알고 잃어버린 틀니가 어느 사람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큐블로스는 본인이 망자를 만나고 유체이탈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 빛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결과를 요약해서 이렇게 반론시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이 입은 옷의 색깔, 디자인, 세밀한 모양 등은 물론 자신들을 소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병실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건 제가 이번 6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브루스 그레이슨이 조사한 잭 바이비라는 사람의 임사 체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브루스 그레이슨 쓴 책 애프터 라이프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옮겨 쓴 것인데요. 잭 바이비는 26살 때 심각한 폐렴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폐가 모두 폐렴균에 감염돼서 그 병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결국 그러다가 임사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살아나서 임사체험을 브루스 그레이슨에게 말하는데 근데 바이비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애니타라는 간호사와 친하게 지냈는데 임사체험 중에 애니타라는 간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타가 잭 바이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잭, 당신이 괜찮은지 보려고 내가 왔죠. 그런데 잭, 당신은 빨리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내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빨간색 MGB를 망가뜨려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애니타가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서 잭이 회복됐거든요. 회복된 뒤에 이제 몸이 완전히 괜찮아진 다음에 자기를 담당하는 간호사한테 애니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니타는 죽었어요. 애니타의 부모들이 애니타에게 빨간색 MGB 스포츠카를 선물했는데 애니타가 흥분해서 그 차에 올라타가 고속 질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콘크리트 전봇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내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잭 바이비는 임사체험 속에서 애니타를 만났는데 이미 죽은 애니타를 만났던 거죠. 잭 바이비 임사체험을 두뇌가 만든 환상이나 착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4, 5세기를 부정하는 대안론이 20가지 넘는다는 것은 그것들 중 한 가지 대안론만 놓고 본다면 다른 비판자들이 보기에 그것은 대안론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비판자들이 볼 때 그것도 맞으면 맞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대안론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안론이 많다는 것은 비판자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대안론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안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류 신경과학계는 임사체험들이 말하는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것은 두뇌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과학적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뇌신경과학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은 맞지만 이 믿음이 결코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일상적 경험과는 다른 현상을 만날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이 곧잘 그렇게 한 반면에 현대인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을 또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확인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고대적 미신이라고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불가능한 일이라거나 믿지 않는 것은 현대적 미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옳은 태도는 뭘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뇌 상태가 마음의 상태라는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되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호적 회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 미신에 살핀 사람들은 우리가 파괴적 회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파괴적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오로지 편견에 사로잡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조차 고려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 믿음을 과학적 진리라 여기고 자신들의 믿음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진실일 수 없다고 배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적 미신에 사로잡혀 자기가 믿는 바를 맹신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적으로 보되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우호적 회의주의 입장에서 유체이탈이나 사후세계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사체험은 오늘 6번째 강의로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7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윤회에 대해서 고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윤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